안녕하십니까. 내추럴 보디빌딩학과 총장 기토일입니다. 오늘은 통증과 관련된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만성적인 통증과 부상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피트니스 업계의 문제점과 통증과 부상에 대한 최신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증과 부상에 대한 이론. 오늘은 피트니스 산업에서 통증과 부상에 대한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고 최신 이론을 공부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단순히 신체가 다쳐서 통증이 생긴다고 생각했지만 현대에는 통증에 대한 더 큰 이해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통증 과학은 매우 단순했는데요. 부상을 당하면 그 부위가 다쳐서 아프고 그 통증은 다친 정도와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즉, 몸이 다치면 아프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과거의 통증에 대한 이론은 신체의 부상에 비례해서 증감되고 그 손상이 치료되면 통증도 해결된다고 믿었습니다. 앞서 적은 통증에 대한 이해는 급성 통증에는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지만 만성 통증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단순화된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통증이 조직 손상에 비례한다고만 생각할 수 없고 다른 많은 요인들도 통증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단순한 통증에서 생물심리사회적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통증을 생물심리사회적 모델로 이해할 때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통각 수용, 몸이 손상을 감지하는 과정. 두 번째, 통증, 실제로 느끼는 통증. 세 번째, 고통, 통증에 대한 감정적인 반응. 네 번째, 통증 행동, 통증에 반응하는 우리의 행동. 이 모델은 통증이 단순히 신체적인 문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기분이나 스트레스, 우울증 같은 심리적인 요인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기분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통증을 더 심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심리사회적 모델은 통증을 경험할 때 몸의 상태뿐만 아니라 마음과 사회적 환경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리치료사와 헬스 전문가들이 통증 케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에게 통증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해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아픈 이유는 무릎을 다쳤기 때문이다. 위험한 운동을 해서 무릎을 다쳤고 평소에도 무릎이 약했다. 통증은 무릎이 완전히 나아질 때까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그때까지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무릎을 회복한 뒤에 다시 운동을 해도 같은 운동을 하면 다시 아플 것이다. 바로 위 생각이 사람들이 평소에 통증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로 인해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게 되는지 보여주는 예입니다. 이 이야기 중 일부는 사실이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가진 통증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이나 습관적인 반응을 바탕으로 지나치게 단순화된 것입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운동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부상을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하며 몸이 약하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운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또한 부상으로 인해 새로 생긴 불안감 때문에 슬프거나 통증에 대해 과도하게 걱정하게 만듭니다. 이런 생각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현대 통증 과학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A. 통증에 대한 두려움 회피 모델. B. 통증 민감화. 두려움 회피 모델은 통증에 대한 두려움과 활동을 피하는 것이 만성 통증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부상을 당하고 통증이 생기면 통증에 대해 과하게 걱정하고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활동을 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활동하지 않게 되면 몸이 약해지고 기능에 문제가 생기며 감정 상태도 나빠지게 됩니다. 약해진 몸은 다시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고 나쁜 감정 상태는 통증을 더 심하게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통증, 두려움, 활동 회피, 더 많은 통증이라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아래 사진은 또 다른 방법을 말해줍니다. 통증을 경험하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로 부상과 재활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회복되고 기능도 회복되며 통증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인 통증 민감화는 통증 이론 자체는 아니지만 통증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개념입니다. 통증 민감화는 말 그대로 통증 자극에 더 민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는데요. 말초 민감화는 통증이 발생한 부위 근처에서 통증을 감지하는 세포들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는 염증이나 화학물질들이 세포를 자극해 더 민감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중추 민감화는 뇌와 척수처럼 중추신경계에서 통증을 처리하는 시스템이 과도하게 반응하는 현상입니다. 즉 정상적인 자극이나 작은 자극에도 통증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됩니다. 또한 통증이 나는 부위가 아닌 곳에서도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어떤 사람들은 만성 통증을 겪으면서 신경계가 변화하여 통증뿐만 아니라 다른 감각에도 더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고 원인이 불분명한 만성 통증과 다른 여러 질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추신경계는 매우 유연하고 적응력이 빨라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진화론적으로 보면 자주 발생하는 부정적인 자극에 대해 통증 반응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통증을 피하려는 입장에서 보면 현대 생활에서는 이런 적응이 오히려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통증 과학 개념들이 자주 잘못 해석되는데 이런 간단한 사례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든 통증이 조직 손상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조직 손상이 통증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며 조직 손상과 통증의 관계는 비례하지 않는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명확한 손상이 없어도 원인 이상의 통증을 겪습니다. 반면 ACL이나 관절판 찢어짐처럼 명백한 조직 손상이 있어도 통증을 거의 느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예를 보면 조직 손상과 통증이 꼭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반월판이 찢어졌을 때 통증의 정도는 손상이 발생한 시점이나 위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척추 디스크가 돌출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돌출된 부분이 신경을 강하게 눌러서 염증을 일으키며 아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통증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만성 통증에서 조직 손상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통증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예를 들어 통증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적은 부위에서 조직 손상이 생기면 큰 통증을 일으키지 않지만 같은 손상이라도 통증을 감지하는 수용체가 많은 부위에서 발생하면 훨씬 더 심한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초 민감화와 중추 민감화가 통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신경계의 상위 부분을 포함해 심리적, 사회적인 요인들이 통증 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두 번째, 근육, 자세, 움직임 비대칭이 반드시 문제는 아니며 비대칭이 항상 엘리트 선수들의 퍼포먼스를 저하시킨다고 볼 수는 없다. 비대칭이 꼭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대칭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몸은 운동을 통해 적응하고 변합니다. 예를 들어 체조 선수들은 회전할 때 매번 같은 방향으로 돌게 되는데 이로 인해 일부 체조 선수들은 이전에는 문제가 없었던 척추 측만증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건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퍼포먼스에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예로 투수들이 있습니다. 투수들은 공을 던지는 어깨와 던지지 않는 어깨의 차이가 매우 크고 이 차이는 자세, 운동 범위, 유연성, 힘 등 여러 가지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런 비대칭이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운동 패턴에서 일어나는 변화나 불균형, 비대칭은 비정상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훈련과 스포츠의 능력을 올리기 위한 기능적인 변화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프린터들은 이론적으로 양다리의 훈련이 균형을 이루지만 세계적인 스프린터들도 달릴 때 조금씩 비대칭을 보입니다. 이런 예들은 비대칭이 꼭 문제가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히 비대칭에 통증이나 다른 증상이 없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저는 비대칭이 엘리트 운동선수들의 퍼포먼스에 항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라는 말에 대해 꼭 말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비대칭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거나 퍼포먼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비대칭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게 항상 퍼포먼스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운동선수들처럼 이미 훈련을 많이 한 사람들은 몸에 비대칭이 있어도 그게 퍼포먼스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게 비대칭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비대칭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중추 민감화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데 익숙해져서 통증을 느끼는 것이다. 이 말은 맞긴 하지만 우리가 임상에서 어떤 문제를 다룰 때는 확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20년간 보디빌딩, 파워리프팅을 해왔고 몸에 큰 무리 없이 잘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20대 후반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라면 먼저 간단한 원인부터 찾아보고 다 확인한 뒤에 원인이 없다면 원인이 불분명한 통증을 고려할 것입니다. 골반이나 엉덩이, 복부에서 특별한 자극 없이 통증을 느끼는 게 가능할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청골에서 심한 부상을 입었고 10년 넘게 비대칭적인 스쿼트와 데드를 해왔다는 점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특발성 통증이라고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간단하고 직접적인 원인들을 먼저 고려해야 합니다. 즉, 통증의 원인을 찾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확인하고 그 후에 특별한 원인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특발성 통증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네 번째, 통증에 대한 두려움과 운동을 피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만성 통증을 유발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두려움 회피 모델은 일부 만성 통증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입니다. 저는 통증에 대해 둔감한 편인데 어렸을 때 축구를 하다가 패스를 막으려고 다이빙을 했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팀 닥터에게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팀닥터가 다리 근육이 놀란 거다. 계속 플레이해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통증이 심했지만 그냥 많이 아프다고 생각하면서 훈련을 무리해서 계속했는데 집에 돌아와 어머니가 병원에 가자고 해서 진단을 받았는데 발목이 부러졌고 무릎 쪽도 많이 다친 상태였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좋은 전문가나 의사는 환자나 클라이언트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게 밀어줘야 하고 어떤 사람들은 뒤로 물러나게 해야 합니다. 위에처럼 근육이 조금 놀란 정도였지만 팀닥터는 제 성향을 알지 못했고 저는 부상을 가볍게 여기고 무리하게 훈련해서 작은 부상이 더 큰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좋은 전문가는 적어도 환자의 히스토리나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질문하고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통증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적절한 치료나 운동을 추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오늘도 데드를 했고 7년 동안 부상을 참고 운동을 해온 사람에겐 아마도 두려움 회피 모델을 적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면 그 사람은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해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여러분의 통증은 아마도 여러분이 운동하는 방식과는 관련이 없을 것이며 그것이 원인이라고 믿는 것이 운동에 대한 두려움을 초래하고 비효율적이다. 이 말은 두 가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통증은 운동 때문에 생기기도 하며 어떤 통증은 운동을 통해 해결되기도 하며 어떤 통증은 운동과 전혀 관계없을 수도 있다. 두 번째, 통증이 운동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을 내리려면 많은 정보가 필요하고 특히 그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평가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특정한 통증이 운동과 관련이 있는지 혹은 다른 이유로 발생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환자의 자세한 병력, 운동 습관, 부상 등 여러 가지 요소를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진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부 통증 과학을 지나치게 옹호하는 사람들은 운동에 대한 두려움이나 과장된 통증을 근거로 운동을 하면 더 아프다는 식으로 간단히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모든 사람에게 맞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을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운동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경우를 논할 때 그 사람의 상황이나 배경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단순하게 운동하면 더 아프다, 운동을 하면 안 된다 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비논리적이고 무책임한 것입니다. 6번째, 인간의 몸은 회복력이 뛰어나며 대부분의 부상은 자연적으로 치유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수술이나 물리치료가 회복을 도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치료 없이도 같은 시간 안에 회복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은 많은 경우에 맞지만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증 과학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람들이 자주 말하는 연구는 디스크 부상에 관한 연구입니다. 그 이유는 디스크 부상은 자연 치유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디스크가 돌출되거나 탈출되면 디스크의 안쪽 부분이 바깥쪽으로 밀려 나옵니다. 디스크가 돌출된 경우 외부층이 부풀어 오르고 탈출된 경우에는 안쪽 부분이 외부층을 뚫고 나옵니다. 디스크 부상은 일반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치유되는데 부풀어 나온 부분이 스스로 다시 돌아가거나 몸의 면역 반응이 손상된 부분을 정리하고 회복시키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디스크 부상과 관련해 수술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자연 치유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예로 저는 2017년부터 통증을 겪기 시작했고 그 후 7년 동안 통증을 무시하고 웨이트를 했습니다. 때로는 완전히 쉬기로 했고 다른 방법으로 훈련해보기로 했으며 통증을 해결하려고 치료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7년 동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부상은 대개 치료가 필요 없으니 그냥 운동을 바꿔서 기다리면 자연스럽게 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건 이상할 것입니다. 저는 만약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시도했는데도 여전히 통증이 계속된다면 그냥 기다리면 해결된다 라는 방법은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 운동 중이나 운동 후에 통증이 있다면 먼저 통증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증상이 악화되지 않는 운동의 종류와 강도를 찾고 운동 강도를 줄여야 한다. 그 후 거기서부터 천천히 원래 훈련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부분의 경우 이 방법이 맞습니다. 만약 부상이 일반적인 리프팅으로 인한 통증이라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통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체크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겪었던 통증이 다시 생기면 우울하고 불안할 수 있지만 통증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너무 비관적이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자신에게 맞는 시작점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무게를 조금 줄이고 그립을 바꾸거나 운동 범위를 좁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더 심하다면 잠시 무거운 훈련을 쉬고 걷거나 스트레칭을 하면서 몸을 움직이는 것도 좋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런 방법으로 회복하고
다시 높은 퍼포먼스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작점이 없는 상황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신경 압박이 있을 때 걷거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으면 통증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통증을 느끼지 않기 위해 침대에 누워서 베개로 다리를 받쳐놓고 그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면 그 상태로는 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또 조금씩 운동을 하며 상태를 회복하려고 해도 가벼운 운동조차 반복할 때마다 똑같은 심한 통증이 다시 나타난다면 목표인 무거운 스쿼트나 데드리프트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부상의 경우 계속 이렇게 해도 회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시도했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그 방법을 고수하기보다는 그 방법을 포기하고 다시 다른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선수가 자신이 가진 고관절 문제를 고치려 했지만 결국 고관절 형태를 바꿔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제 경우에도 7년 동안 통증을 줄이려 하고 운동 강도를 줄이고 다시 늘려가며 다시 운동을 시작했지만 결국 예전처럼 운동을 하려 할 때마다 통증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새로운 치료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새로운 통증과학 접근은 운동과학에서 통증을 이해하는 데 도움됩니다. 생리심리사회적 모델은 만성 통증을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모델입니다. 하지만 운동계에서는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문제를 다룰 때 이미 답을 가지고 접근하고 모든 상황에서 같은 결론을 내리거나 같은 자료로 여러 다른 상황을 설명하려 한다면 그건 고정관념을 따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오래된 고정관념을 새로운 고정관념으로 바꾼다고 해도 여전히 고정관념에 갇히게 됩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다룬 현대 통증 이론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통증 민감함은 실제로 존재하고 운동을 두려워해 운동 자체를 피하는 것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으며 생리심리사회적 모델이 통증을 잘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생리적 원인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조직의 손상이나 문제가 실제로 통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아 의료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 회피 모델, 통증 민감화, 생리심리사회적 모델과 같은 개념은 대부분의 운동에서 겪는 일반적인 통증을 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팔꿈치 통증이 생기면 무게를 줄이고 구립을 바꾸거나 다른 방법으로 조정하면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조금 있으면 운동을 조절하고 몸을 움직이며 몇 주 정도 기다리면 괜찮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접근이 모든 종류의 통증에 맞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현대 통증 이론을 잘 적용하는 건 좋지만 그 이론이 항상 맞다고 해서 모든 상황에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